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권순경입니다. 제가 오늘 응용 생명 바이오 빅데이터 융복합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Microbial Genomics for Microbial Ecology and Microbiome Research,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미생물 정보 기반 미생물 생태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저는 미생물 유전체 연구를 계속해서 해온 사람입니다.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제가 수행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미생물 유전체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관련 분야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생물 유전체, 유전체학 연구 분야는 시퀀서의 개발과 맞물려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생어 시퀀서가 1세대 시퀀서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세대 시퀀서, 즉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서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GS가 만들어내는 시퀀싱 리드들의 특징이 짧은 서열, 높은 스루풋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서서는 펫바이오, 미나이온 같은 저런 롱리드를 생산해내는 3세대 시퀀서도 현재 드노보 시퀀싱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세대와 3세대 시퀀서의 아웃풋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리드 길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퀀싱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앰플리피케이션 스텝이 들어가는 것을 2세대, 그리고 인텍트한 DNA를 반응시켜서 서열 정보를 얻는 것을 3세대 시퀀서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싱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미생물 유전체 연구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유전체 분석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미생물 유전체의 비교 유전체 분석으로, 그리고 개별 유전체 분석에서 메타 유전체 분석으로 그 대상과 분석 방법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유전체는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는 발표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 1% 정도만 배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많은데, 이런 미생물 유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배양이 되지 않는 난배양성 미생물 유전체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개별 유전체 분석의 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했던 미생물 유전체들인데요. 해양 미생물부터 방성균과 같은 어떤 토양 미생물,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인체 유래 균주들의 유전체 해독을 수행한 바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로놉신을 가진 마린 플레이보 박테리아에 관련된 연구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생물 로놉신은 빛을 받으면 레티날과 결합을 해서 이온을 생체막 내외로 어떻게 수송하는 이온 펌프 혹은 센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표면에 존재하는 대다수 박테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톤 펌프, 수소이온 펌프 로놉신이 수소이온 농도 급배차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ATP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로놉신은 어떤 해양 생태계에서 광합성 외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동해아나 독도넨시스라고 하는 균주는 독도 인근 해수에서 분리된 플레이보 박테리아입니다. 아마 제 지금 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이 대학원생 분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박사과정 때 유전체 분석을 이렇게 했던 이 균주가 여러모로 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은 균주가 되었거든요. 이게 롱리드가 등장한 최근 요즘은 어셈블리가 굉장히 쉬워졌지만, 이때가 숏리드 자체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때여서 박테리아 유전체를 어떻게 컴플릿 한다는 게 이제 갭을 다 메꿔서 유전체 분석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거 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체 분석 도중에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 프로톤 펌프 로놉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게 프로테오박테리아에서 발견이 되어서 프로테오로놉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외에 새로운 로놉신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서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놉신은 그러니까 이온 수성에 발견된 관련하는 그런 아미노산 서열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놉신으로 추정되는 이 유전자는 그 액티브 사이트의 아미노산 서열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 펌핑 기능을 못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존 수소이온 펌프와 반대 방향으로 이온 펌핑을 하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타입의 어떤 그 미생물 로놉신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런 액티브 사이트의 특징적 서열을 근거로 해서 NQ 로놉신으로 명명하였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실제 검색해 본 결과 다양한 분류군에서 이 로놉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또한 이게 자연계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로놉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신규 로놉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메타지놈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미생물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높은 염도의 그 하이퍼잘린 마이크로비얼 맷에서 약 17%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이 로놉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지놈 리드에서 추출한 대부분의 이 신규 로놉신 리드들이 플레오박테리아 혹은 소듐 농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 존재하는 분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엔키로놉신 발현 정도가 살리니티 레벨과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소듐이 높은 농도의 환경에 주로 발견되고 바다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바로 소듐 클로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알려진 클로라이드 펌핑 로놉신의 액티브 사이트의 서열 정보와는 틀려서 저희는 이게 소듐 이온 펌프일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연구 내용은 애초에 존재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그 박테리아 유래 최초의 그 소듐 펌프 로놉신 발견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게 빛에너지 이용의 그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미생물 로놉신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킨 연구 결과라는 어떤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NQ 모티프를 따서 NQ 로놉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박테리아에서 클로라이드 펌프 로놉신이 바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NDQ 모티프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단백질 구조를 하는 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세균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발견한 소듐 펌프 다음으로 발견된, 그러니까 이온 수성 액티브 사이트의 NTQ 서열을 가진 그 신규 클로라이드 펌프 로놉신의 기능 구조 그리고 기능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발견했던 소듐 펌프 로놉신 단백질 구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로놉신 구조가 다른 일본 그룹에서 먼저 그 네이처의 아티클 논문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근데 좌절하지 않고 이제 다른 미생물 로놉신으로 눈을 돌렸고, 이 클로라이드 펌프는 일본 그룹에서 찾아낸 세균율의 그런 클로라이드 펌프 로놉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타겟을 변경을 해서 기능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뮤턴트도 만들고 펑션 에세이를 수행하면서 실제 클로라이드 이온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세포막 내부로 펌핑 인되는지 그 이온 패스웨이를 규명하였고요. 이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특이했던 점은 이 세균의 클로라이드 펌프가 기존의 고균에서 보고된, 고균은 아키아거든요. 그러니까 아키아에서 보고된 클로라이드 펌프 로놉신보다 이게 기능은 틀리지만 저희가 연구했던 세균율의 소듐 펌프 로놉신과 구조적 유사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퀀스 유사도도 높고요. 이렇게 클로라이드 펌프 로놉신의 구조와 기능 연구를 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좀 흥미로운 구조적 특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그 3오메가 모티프라고 하는 좀 독특한 모티프의 존재였습니다. 그 모티프는 세 개의 방향적 아미노산이 겹쳐져 있는 되게 독특한 스트럭처럴 모티프인데요. 로놉신 중에서 그 세균율의 소듐 펌프 그리고 일부 프로톤 펌프만이 이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 로놉신 그룹은 계통학적으로 봤을 때 틀이 보시면 타 로놉신 그룹들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모티프 A를 따서 이 그룹에 속하는 지금 박스 쳐져 있는 이 로놉신들을 오메가 로놉신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계통학적으로 되게 가깝고 구조적 유사도도 크지만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른 이 로놉신 그룹이 어떤 미생물 로놉신 기원과 어떤 진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제가 연구를 계속 해왔던 소듐 펌프와 그러니까 클로라이드 펌프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로놉신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미생물 셀이 왜 이 로놉신들을 필요로 하는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길래 이 로놉신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면서 분화해 왔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매우 임팩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놉신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알려진 이온 펌프 로놉신 외에 새로운 이온을 펌핑하는 로놉신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제 대답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찾아보려는 실험도 계획하긴 했습니다만, 그 바다에서는 그 소듐 클로라이드가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물 분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프로톤과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소듐 클로라이드 펌프가 그 이온 펌프가 발견이 되었으니 아마도 바다에서는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연계에서 찾기가 힘들다면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놉신은 그 구조에 따라서 이온 특이성도 변하고 흡수하는 파장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로놉신 뮤턴트를 만들면 단백질 색깔이 다 틀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면 뭔가 쓰임이 있겠지 하는 믿음에 그 로놉신 엔지니어링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연구 내용과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최근 로놉신 단백질을 연구에 활발히 활용하는 분야가 그 옵토제네틱스, 그 광유전학 분야입니다. 이게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성질을 이렇게 빛을 쪼여줘서 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의과학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이온을 좀 비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채널 로놉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주로 활용해 왔는데,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이온이 그 소듐 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듐 이온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은 음이온이잖아요. 그런 음이온 채널을 쓰면 신경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로놉신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로놉신 엔지니어링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 다이렉티드 뮤타제네시스 방법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운에 기반하는 랜덤 뮤타제네시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다이렉티드 방법은 로놉신의 어떤 장기를 건드리면 이온 특이성이 변할까 고민하다가 액티브 사이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이온 전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이온의 처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엔트런스 부분을 건드려 봤는데 실제 펌핑하는 이온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뮤타제네시스 방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놉신을 대장균 막에서 발현시켜서 이제 특정 이온을 펌핑해서 세포막 외부로 퍼내지 않으면 셀이 죽는 형태의 스크리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속 이 방법도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놉신 구조 연구 그리고 엔지니어링 연구와 더불어서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저는 로놉신 단백질 자체에도 흥미가 있지만 그 어떤 로놉신의 생리학적인 즉 피지올로지컬한 측면에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전 처음 유전체를 분석을 했던 프로톤 펌프와 소듐 펌프를 가지고 있는 그 플레오박테리아 동해아나 톡도넨시스라고 하는 균주의 여러 환경 조건에서 그 RNA-식을 통해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였고요. 최근에 추가로 이 균주에서 로놉신 유전자의 낙아웃에 성공해서 좀 더 앞으로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이 모두 하나의 미생물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온 일입니다. 처음에 유전체 분석, 기능 유전체 분석, 메타지놈 분석, 바이오케미스트리 스터디, 그리고 구조 연구, 단백질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RNA-seq을 비롯한 오믹스 분석.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이 미생물 롯옵신 연구는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쪽에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유전체 분석을 여러 유전체를 분석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비교유전체 분석에 관한 연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유전체 분석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균주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비교유전체 분석은 당연히 실시를 합니다만 이게 딱 비교유전체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 패소제닉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그 오리진을 추적하는 연구. 그리고 또 하나는 막단백질을 발현용 대장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단백질 발현용 대장균에 관한 연구를 간단하게 미생물 유전체 연구하면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그런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막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많은 타겟이 되고 있는데 연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좀 구조 연구도 하고 그러려면 이중 숙주에서 과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단백질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서 발현 호스트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험하실 때 대장균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 T7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BL21D3라는 균주 아시나요?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발현용 어떤 대장균 중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한 균주이고 많이 알려진 세균이라서 어떤 유구한 역사와 족보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스트레인입니다. 이게 박테리오파지 연구에 사용되던 B 스트레인에다가 D3 파지를 삽입한 균주거든요. 근데 이런 단백질 발현용 대장균도 막단백질 발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막단백질 발현에 있어서 어떤 독성을 극복한 대장균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BL21D3를 진화시킨 이거 진화균주예요. C41과 C43D3 균주입니다. 이 C41과 C43는 이제 그림 맨 끝에 보시면 그 ATP 신테이즈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그 BL21D3에 일단 막단백질을 억지로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발현시켜서 이게 안 죽는 걸 사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게요. 유식한 말로. 얻어낸 스폰테니어스한 뮤턴트입니다. 그 ATP 신테이즈 자체도 이게 막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현이 잘 안 되어서 어쩌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균주겠죠. 그래서 이제 C43는 C41에서 발현이 안 되는 막단백질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겨서 얻어낸 그런 스폰테니어스 뮤턴트입니다. 네, 저는 이 C41과 C43가 막단백질 발현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대장균 변이체, 그러니까 C41과 C43와 그리고 모균주 BL21에서 그러니까 유전체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C41과 C43에 존재하는 스닙이라든지 랄지인들 같은 유전체 변이를 일단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노벨상 받았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더 많은 막단백질 발현에 의한 독성을 견뎌내는 변이체들 다수를 저희는 이제 실험 진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계속 개대를 반복해서 어떤 진화된 그런 미생물체를 얻어내는 걸 그 실험 진화 기법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막단백질 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하는 예측되는 변이를 찍었고, 그것을 실제 그 모균주에 뮤테이션을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그 해당 뮤테이션이 이게 그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제조합 단백질의, 그러니까 막단백질이죠, 전사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막단백질을 천천히 만들게 함으로써 호스트가 더 많은 막을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서 독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전체 관련된 연구 내용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최신 미생물 유전체학 메타지노믹스 기술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호스트 마이크로브 인터랙션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꽤 재밌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이게 특정 환경 내에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체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메타 유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미생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메타 유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할 때는 미생물 군집을 지칭할 때는 마이크로바이옴 용어 대신 마이크로바이오타로 명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오타는 환경 DNA 중 세균의 식스네스 부분 혹은 진균의 ITS 부분 같은 마커 유전자만을 증폭을 해서 시퀀싱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미생물이 환경 내에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탁사노미 프로파일링 연구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오타 분석으로는 미생물의 탁선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요, 전체 환경 DNA를 샷건 시퀀싱해서 환경 내 모든 유전자 정보, 그러니까 생산되는 대사물질 정보까지 유추 가능한 펑셔널 프로파일링 방법입니다. 즉 미생물 군집 내에 총 유전 정보에 중심을 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분석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는 마커 유전자만을 증폭해서 시퀀싱하기 때문에 앰플리콘 시퀀싱이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즉 메타지놈 연구는 앰플리콘을 시퀀싱하지 않고 전체 환경에 존재하는 DNA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는 어셈블리 과정과 그리고 유전자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매핑 기반, 이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런 펑셔널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스텝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들을 묶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얽어 놓은 것을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석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는 메타 유전체 연구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보니 잘 짜여진 분석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임 혹은 머서인데요. 차임이 좀 더 파퓰러하고 초심자도 사용이 쉽기 때문에 만약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차임2로 시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는 하나의 마커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앰플리콘 시퀀싱이기 때문에 시퀀싱 비용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옴, 즉 메타지놈의 경우는 확보해야 할 커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시퀀싱 비용이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시퀀싱 기술이 좋아지면서 좀 더 스로프시 높은 기기가 등장하고, 시퀀싱 코스트가 점차 내려가곤 있지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막 시작할 때는 펀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부 주도로 큰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들인데요. 전 세계 바다 여러 곳을 샘플링한 글로벌 오션 샘플링 프로젝트, 타라 오션 프로젝트, 그리고 소일을 대상으로 한 얼스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오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마친 크랙 벤터가 추진했던 프로젝트고요. 얼스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건 수장은 잭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년쯤에 TV를 보다 보니까 한국 야쿠르트 유산균 음료 광고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베리 마샬 윌 광고가 좀 히트를 친 회사여서 그런지 이제 과학자를 좀 모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아무래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론칭한 프로젝트고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메타이 프로젝트가 론칭이 되었는데,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HMP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의 어떤 스탠다드, 그리고 치료 준비, 특히 장내 미생물 분석 관련된 어떤 기본 프로토콜은 거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페이즈 1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GI 트랙트를 비롯해서 바디 사이트 곳곳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진행했었고, 2기는 페이즈 2에서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체에서 대부분의 미생물은 장내에 서식을 하고요. 이게 추정되는 미생물 셀수가 그러니까 사람 세포보다 10배나 많아서 또 미생물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 수의 100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또 다른 지노민이, 아니면 건 마이크로바이옴은 버추얼 오르게닌이라는 상징적인 은유들까지 생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질병이 실제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내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아마도 이 질병이 미생물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구비를 받아가고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파마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테리아, 특히 커머셜 플로라 하는 공생균이죠. 그리고 그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물질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파마바이오틱스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메타볼라이트라면 병이 생기기 전에 그걸로 오히려 미생물을 막아보겠다라는 컨셉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제가 인볼브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암을 포함한 위질환과 관련된 위강미생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위질환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인데, 아직 논문들이 퍼블리시 전이라서 초반 연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연세대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위암은 정말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암 발병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 호스트 유전적 팩터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주 아시죠? 아주 유명한 위암 발병 요인을 꼽히는 미생물학적 팩터입니다. 그리고 여러 암 중에서도 미생물 팩터가 강력한 발병 요인이 되는 대표적인 암인 것이죠.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한국인의 60% 정도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케그라고 하는 패소제닉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케그가 없으면 괜찮대요. 이제 강한 상승을 띠는 위 속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살 수 있는 전략이 유레이즈를 분비를 해서 위 점막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요소, 그걸 분해해서 알칼리성을 띠는 암모니아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좀 중화를 시켜서 이 균주가 위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표면에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막으로 결국은 뚫고 들어가서 콜로나이즈 합니다. 위질환의 진행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모델인데요. 이게 꼬레의 게스트릭 칼시노제네시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꼬레라는 사람이 지금 프로포즈를 한 거겠죠. 정상에서 만성위염,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시아가 장상피 화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점막 상태가 장점막과 유사한 상태라고 장상피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음에 디스플라시아, 게스트릭 캔서, 예, 이렇게 해서 위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위암화 과정에서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캔서 디벨롭먼트 초기에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위암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위는 항상 강한 상성 환경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강내 환경이 점점 아까 장상피 화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중화되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헬리코박터의 비율은 줄어들고 다른 미생물균들이 증가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다이버시티가 높아지게 되고, 또 다른 미생물 팩터가 위암화에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질환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편에서는
사람의 위강 미생물 군집을 이식한 그런 휴머나이즈드 스토막 마우스 모델을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위질한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외의 그 미생물학적 팩터도 찾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예, 마우스 모델 제작을 위해서 그 인간의 위액을 주입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그 위액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우스에 투여를 해야 되는 그 인간 위액과 그리고 위조직의 미생물 군집 구조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샘플 간 디스턴스를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조직과 위액의 미생물 군집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 우선 위강 마우스 모델 제작을 위해서 위액이 아닌 사람의 위조직을 먹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본 실험에서는 그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경미한 그 만성 표재성 위염, CSG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그 환자와 그리고 장상피 화생 말씀드렸죠. 그 IM 그리고 게스트릭 캔서 위암 GC로 나누어서 이를 각각 그 점프리 마이스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5명의 환자에게서 추출한 위 점막 조직을 내시경하면서 뗀 거예요. 이걸 점프리 마이스에 투여를 해서 30일 뒤에 마우스를 부검을 해서 마우스의 위 조직의 병변 변화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오타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 한 달 뒤 마우스를 세크리파이해서 실제 사람한테서 이식된 일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점프리 마이스의 위강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데이터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실제 투여한 환자 질환에 따라서 마우스에서 다른 염증 반응과 면역학적 지표를 저희가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암 그룹이 가장 심한 병변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오타 분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식받은 도너와 그리고 마우스 그러니까 준 사람이죠. 이식한 사람 도너와 그리고 이식받은 마우스 레시피언트가 있잖아요. 그 도너와 레시피언트 사이의 관계보다 이게 호스트 위주,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마우스 위주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도너의 웨이티드 유닉 프락 디스턴스로 산출한 분석 결과인데요. 그게 하나의 점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하나의 점이 하나의 샘플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위의 그림은 대조군과 질병 상태에 따라서 컬러 코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장상피 화생 그리고 그 인세시널 메타플라시아군과 그 GC 게스트릭 캔서군 그리고 제조군 TSG 캔서 간 어떤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좀 밑에 보시면 디지 스테이트에 따라서 환자 미생물 그룹이 분리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로 컬러 코딩을 했을 때는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농도에 따라서 정렬이 됐고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상대적인 양이 위의 미생물 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는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더 마우스에서 심한 질환을 일으켰던 그 GC군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상대적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도너 그룹에서 추가적으로 각 위질환별로 이제 인리치드된 그 미생물 그룹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호스트를 대표하는 미생물 탁사를 그 랜덤 포레스트 분석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도출한단 말을 많이 쓰네요 제가. 특이하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마우스에서는 전혀 콜로나이제이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분석 결과 다시 안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리치니스는 마우스 접종한 휴먼 샘플 쪽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내서 그 모든 스페시스들이 마우스 위에 콜로나이즈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도너에서 가장 큰 어떤 어번던스를 보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게 점프리 마이스에 콜로나이즈 못했다는 점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우스에서 트레이시 박터 그리고 퍼미큐트 군이 우점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데이터를 제가 많이 빼긴 했는데요. 아직 퍼블리시가 안 돼서 이 데이터는 추 마우스에서 파나바이오틱스 후보군의 유용성 실험을 할 때 후보군이 마우스에 콜로나이즈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맛배기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렇게 분석하는 데이터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기반으로 어떤 유용 미생물을 분리해낸 그런 연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연세대 김지현 교수님 연구팀과 동아대 이선우 교수님 연구팀이 함께 수행한 연구입니다. 토마토 풋마름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박테리얼 윌트는 랄스토니아 솔라나시아룸에서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품종 중에서 하와이 7996이라고 하는 이 품종은 랄스토니아 종의 저항성을 보이고 뭐 지금 벽에 잘 걸리지 않고 사진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머니메이커는 병이 잘 발생하는 이제 병의 감수성인 병에 잘 걸리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지금 호스트의 유전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 연구는 토마토 풋마름병의 생물학적 방제 요인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포장에 그 토마토 하와이 저항성, 그리고 머니메이커 감수성 품종, 그리고 컨트롤로 여러 가지 다른 식물들을 심고 그 아무것도 심지 않은 벌크 소일에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대별로 DNA를 추출해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분석과 샷건 시퀀싱, 메타 유전체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성 토마토를 키우던 흙에 감수성인 토마토의 식물체를 옮기고요. 그리고 감수성 토마토를 키우던 흙에다가 저항성 토마토를 옮기는 트랜스플란테이션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랄스토니아로 그 병원균으로 그 병을 유도를 했을 때 옮겨 심은 감수성 토마토의 그 병 발생 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성인 토마토의 병 발생 정도는 늘어난 거예요. 옮겨 심은 것들이.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그 어떤 뿌리 라이조스피어 소일에 존재하는 미생물학적인 요소가 병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미생물이 그런 과연 관련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입한 기법이 바로 그 메타지놈 비닝 메서드. 그래서 저희가 맥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 자, 다시 한번 마이크로바이오타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다 수행을 했는데 이게 두 품종 간의 라이조스피어 구조, 뭐 라이조스피어의 마이크로바이오타 구조적인 어떤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풋마름병 방제 요인이 되는 미생물군을 찍기에는 뭐다 딱 찍기에는 되게 부족한 정보였는데 이게 저희가 메타지놈 비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시퀀싱 샷건 정보를 어셈블리해서 스케일폴드를 형성을 해서 원래 한 후에 여기에 원래 리드를 매핑을 해서 스케일폴드 커버리지 값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예. 그래서 GC 컨텐츠랑 그리고 테트라 뉴클레오타이드 프리퀀시를 통해서 이걸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폴드 커버리지 값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리드들을 분류를 해서 이게 그 어떤 마커가 되는 싱글 카피 마커진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탁소노미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탁소노미를 컬러 코딩을 해서 이게 메타지놈 리드들을 다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타지놈 비닝을 통해서 저항성 품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어떤 박테로이디츠라고 하는 그런 분류원에 속하는 리드들을 다량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리드들만 추출을 해서 리어썸블링한 결과 하나의 완벽한 지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하와이 저기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위에 높게 솟아있는 저 부분 있죠. 이게 저게 메타지놈 비닝을 통해서 찾아낸 리드들이고 저것을 어셈블리해서
지놈을 실제로 하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놈을 TRG1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러니까 식스네스 유전자가 그때 처음에 없어서 그 팔로제닉 마커 유전자를 막 다 찾아서 계통 분석을 했을 때 그 플레오박테리아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TRG1이라고 하는 지놈은 이게 저항성, 그러니까 하와이의 뿌리에서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감수성인 라이조스피어에도 존재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저항성 식물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유전체 정보를 가진 어떤 TRG1이라는 지놈이 있고, 이게 저항성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풋마름병 저항성에 관련이 되어 있고, 저항성 뿌리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전체 정보만 있고 실체가 되는 균주가 없어서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TRG1 유전체 정보를 가진 미생물을 찾는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항성 토마토 라이조스피어 소일에서 높은 비율로 존재를 하는 걸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수천만 개의 미생물 중에서 해당 지놈을 가진 미생물 균주를 분리해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약간 이균주의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퀀싱을 수행한 그 소일 컨디션과 계통학적으로 가까운 균주들의 어떤 서식 정보, 그 유전체 정보, 뭐 특이적으로 선호할 만한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항생제 종류, 그런 게 뭔지 고려를 해서 선택 배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고, 진짜 정말 그 많은 콜로니들을 테스트한 끝에 이 균주를 분리해냈고, 이를 TRM1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균주에서 DNA를 프랩해서 지놈 시퀀싱을 하였을 때 저희가 메타지놈에서 비능을 추출한 TRG1의 정보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TRM1, 그리고 아까 그 윌트 유발균인 랄스토니아를 단독으로 토마토에 접종하거나 혹은 코인펙션 시켰을 때 그리고 그 TRM1과 랄스토니아가 그 콜로나이즈 되는 정도를 그 qPCR이나 콜로니 카운팅을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TRM1이 감수성인 토마토 품종보다 조항성 토마토 루트에 더 잘 정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감수성 토마토 품종인 머니메이커에서도 TRM1을 함께 접종하였을 때 그 랄스토니아 콜로나이제이션 정도가 감소한다는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 TRM1이 토마토를 랄스토니아로부터 보호하고 병 저항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썰인데요, 갓썰인데요. 저희는 TRM1이 토마토의 풋마름병 저항성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 지놈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봤는데, TRM1에서 토마토 뿌리에서 분비되는 랄스토니아가 선호한 단당류를 업테이크하고 유틸라이제이션하는 메타볼릭 패스워드를 발견되었고, 이 박테리아가 뿌리 근처에서 콜로나이제이션 하면서 랄스토니아가 선호하는 슈가를 소모시켜 버림으로써 랄스토니아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을 가설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다각도의 후속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발표를 끊으려고 하다가 발표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셔서 앞으로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부터 더 파워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오타 기반 연구, 그리고 메타유전체 기반 연구의 예를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메타유전체 정보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 데이터, 그리고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연구들, 특히 국내 어떤 연구들이 미생물 군집 분석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메타유전체, 더 나아가서는 메타 전사체, 단백체 정보를 통합한 메타유전 오믹스 정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도 그 메타오믹스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SOP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의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방금 토마토 라이조스피어 연구에서 저희가 활용했던 그 메타지놈 어셈블드 리드, 지놈, 저희가 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 유전체에서 많은 독립된 유전체 정보를 만들어 오는 기술과
그리고 싱글셀 시퀀싱이라고 해서 환경에 다수 존재하는 레퍼런스 지놈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의 어떤 연구가 많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체, 메타볼로믹스 연구도 메타 유전체 연구와 페어를 이루면 더 파워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물론 NGS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어떤 집단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산물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만들어지는 대사체 정보들과 코릴레이션 시킨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발표 초반에 아직 배양되지 않은 미생물이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배양은 되지 않지만 특정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디텍션 되고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이르려면 해당 미생물체를 배양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양이 어려운 어네로브 중심으로 한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도 하나의 거대한 연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호스트 마이크로브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수단입니다. 그 마이크로브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호스트가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이건 동물이건 호스트 측면에서 심화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오타와 호스트의 어떤 호스트의 트랜스크립톤 코릴레이션 분석, 그리고 어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미생물 처리 후에 호스트의 트랜스크립톰이나 면역 지표 분석의 코릴레이션 분석도 최근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막상 녹화를 마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